김성환의 있어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인사하는 거 말 떨어지기 전에 막 그냥 인사를 하시는데요.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정치에서도 네.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매치야. 서로 동시에 매치가 됐죠. 매치야. 매치야. 그걸 매치야라고 합니까? 네. 네. 시사야 매치야 뭐 이렇게. 어우야.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네. 두 분 다 간결하게 하시죠. 아니 우리 정치도 이렇게 잘 매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매치야. 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곧 될 거죠. 네. 그렇게 되리라고 좀 믿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좀 평가와 함께 좀 간략하게 총평을 좀 먼저 해주시죠. 일단 뭐 지난번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개각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개각은 이제 뭐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일단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좀 여론이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교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바뀐 것이 가장 좀 화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큰 방향은 바꾸지는 않지만 좀 어떤 여론을 달래려는 이런 포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여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대로 이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이어 나가지만 어쨌든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쇄신해야 되는 뭐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가올 개각인 거겠죠. 거기서 이제 누가 포함이 되느냐 그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다. 네. 불가피한 개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개각을 할 것인가는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언젠가 한 2번 정도 개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초대 장관으로 현 정부에서 취임을 해서 계속 이어왔던 또 장관들이 이제 후임이 결정이 된 것이죠.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의 박능우 장관도 네. 그렇고요. 결국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지금 인사 관련된 평가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의 3가지 요소라면 이제 이 전문성이 혁신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있느냐, 참신성이 있느냐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도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지명이 되고요. 네. 또 여성가족부 장관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여성계의 전문성이 있는 또 인물이 내정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의미보다는 김현미 장관이 경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과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부담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 장관 쪽으로 너무 많은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네. 여하튼 이건 일반적인 다수의 국민들의 인식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내년 이제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여론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질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또 부담이 됐던 것은 분명하고 그런 만큼 이번 개각은 뭐 불가피했다. 또 국면 전환으로서의 효과도 있기는 할 텐데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 청와대는 경질은 아니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 뭐 두 분도 경질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분위기를 좀 바꾸는 측면에서 좀 부동산 정책에 부담이 대한 됐죠. 국민적인 네. 어떤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는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 문제하고 경질하고는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임 후보자, 변창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 굉장히 그 지금까지 공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이 뭐 제시가 됐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공공 중심의 어떤 공급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과거에 이제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지만 이제 뭐 한 중상 정도 어쨌든 점수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거나 혹은 사실은 가는 방향을 더 강하게 또 푸시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사실 뭐 지금까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행보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비난이 좀 집중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마치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무슨 이름처럼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은 바꾸지만 정책은 계속 가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를 좀 안 한 게 이제 행안부 장관 네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싶었어요. 되고 네. 전해철 이제 의원이 네. 새롭게 삼철. 이제 그렇죠. 삼철 중에 한 명이라고 네. 불렸던 이분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이제 입각을 했다는 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어떤 미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선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경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네. 더해서 이제 행정 수도 이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좀 중요한 어떤 큰 의제들을 다 이제 좀 책임지는 그런 구도여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 과제를 지금 맡기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교체한 장관보다 교체하지 않은 장관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일단 교체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체할 수가 없죠. 교체할 수가 지금 없다. 검찰 개혁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윤 총장하고 갈등 국면이긴 해도 갈등을 빚었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또 최종 모든 정책과 집행과 정책 과제에 대한 여론의 평가나 이건 사실 최종적인 책임은 또 대통령이 지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렇다면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찰 개혁을 계속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갈등을 수습해야 되겠죠. 이 국면에서 추 장관이 물러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자초되는 것이냐. 또 마지막은 시기 조정일 겁니다.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번뜩이는 그런 이제 예측을 또 했는데 제가요? 네. 두 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인사가 더 또 궁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다음 인사에 이 추미애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 그리고 네. 지금 오늘 발표는 안 됐습니다. 오늘 이제 약 2시경 정도에 이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다들 또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선 장관이에요.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론에서의 평가도 괜찮은 편인데 왜 박 장관이 포함이 안 됐을까? 박영선 장관을 말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런데 이제 다음 개각에는 박 장관도 서울시장 출마 결심 여부에 따라서 또 사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될 건데 추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는 포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 조정 아마 다음 정도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근데 언론에서는 이건 좀 예. 제가 김민하 평론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동안에 계속 갈등을 벌여왔고 그러다가 결국은 집행정지,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인용 결정이 난 거고. 그래서 추 장관이 너무 무리하게 그동안에 좀 밀어붙이기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데다가 그 법원하고 검찰위원회에서 판단이 나올 때 바로 그날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 못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뺀 것인지 이게 선이 모호하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게 연이어 이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당장 뭐 당신은 잘못했으니 그만두시오 뭐 이런 형식의 논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불가피해 이 정치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러저러한 해법의 가능성들이 있고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리고 그 동의의 마지막에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교체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추정이 되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선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뭐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강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은 완료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뭐 교체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이 가능성을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려면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어떻게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이 갈등을 계속 내년까지 무슨 법정 소송을 해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이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자신의 직무 정지가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어떤 징계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오늘도 이제 헌법소원과 그다음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는 이제 법적 대응을 또 하면서 그러면 법무부도 이제 지금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바로 또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 직무 배제에 집행 정지한 것에 대한 즉시 항고를 또 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가면 사실 앞으로는 뭐 당분간은 역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그러면 여전히 정치적 해법은 무리다 여전히 논의하기가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무리하려면 그런 해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의는 어느 단위에선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은 네. 때가 아니죠. 지금은 때가 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배종찬 소장께 여쭤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 네.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9%로 하락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39%라도 이제 30%대인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30%대로 내려가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부분도 있고 네. 상징적인 의미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거뒀던 득표가 41%거든요. 그러니까 41%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대통령 국정 수행의 이 평가가 좀 나빠졌다. 이제 30%대까지 내려갔다는 건 지난 대선 득표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지지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39%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지지층,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러는데 배 소장은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지층의 세 가지 핵심 계층이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인데 이들이 흔들렸어요. 이번 네. 조사 결과를 보면 네. 40대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죠. 호남 지역에서도 영향을 받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에 남아있는 기반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 기반, 지역 기반, 세대 기반이 있는데 그 이제는 이념 기반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김민환 평론가는요. 자, 한국갤럽이 분석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이 장기화하고 있다.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국민 여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추미애 대 윤석열 이런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지금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대통령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책임론이 추미애 장관의 그쪽으로 쏠려 있다가 지금 대통령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이게
뭐 분석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가능하겠지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로 이제 이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반격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반격을 받은 것이 바로 대통령의 부담으로 지금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징계의 결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징계의 결정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서 오면 대통령은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이 보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한 어떤 불만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지지층에서는 이게 제가 비유하자면 야구팀을 응원하는 기분 같은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야구팀을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원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놀이는 제가 보통 다 안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야구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팀이 지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여기까지 참는데 세 번, 네 번 지기 시작하면 화가 나고 나 다시는 야구를 보나 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제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즉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라는 싸움이 정권과 검찰의 싸움이었는데 지지층이 볼 때는 네. 진 겁니다. 이 싸움에. 첫 번째 지고 2연패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만 해서 졌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겨야 되는 싸움을 왠지 이 선수들과 특히 감독이 제대로 못해서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은 제가 추미애 장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감독이 제대로 된 전술을 쓰지 않아서 졌으니 화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지 철회나 이런 움직임이 이제 드러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어떤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바로 이 감독과 선수들을 그러면 제대로 관리해야 될 그 위에 사람 뭐 구단주라면 구단주인 거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그러면 왜 방관했는가 왜 방치했는가 이 싸움을 지게 만들었는가 이런 좀 회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라든지 뭐 미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걸 해결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승부에서 이기면 회복될 수 있는 지지 유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긴다는 거는 반드시 졌던 상대 팀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상대팀, 다른 팀이어도 네. 팀이 승리하면 다시 또 분위기는 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치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팬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네. 지면 감독 교체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감독 교체하고 분위기 쇄신해서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팀 계속 플레이오프 진출 못해도 10년째 팬이다. 20년째 팬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는 뭐 야구를 안 좋아한다니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의 구도는 추미애 윤석열 추윤 대결 구도에서 문 대통령이 개입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확장 해석을 하면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이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하는 그게 아마 기점으로 판단을 그랬을 수가 있죠. 했던 것 왜냐하면 같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지지층에서도. 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표가 박스권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내려가면 그래도 지지층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추 장관을 응원해야지. 그런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우리 시사야 코너에서도 나와서 배 소장이 계속했던 이야기 길어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중도청이 이탈된다고. 네. 그러니까 중도청부터 시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느슨하게 지지하는 청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제는 물음표가 달리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왜 좀 추 장관이 좀 더 잘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되고 좀 빛나게 검찰개혁을 하는 모습으로 못 가는가. 그게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라 충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지지층들이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 길어지고 코로나 국면이 힘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원래 지지를 했었는데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지층들도 높고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탈할 때까지는 여전히 유지를 해요. 에이, 그래도 잘할 거야. 네. 한 1, 2개월 정도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7월 중순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뤄졌습니다. 이러다가 네. 해 넘기겠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추 장관 뭐해?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개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대 과제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금까지는 견뎌왔던 저지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법원의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였던 그 기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그 배수장 소리치는 거 듣고 추미애 장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깜짝 놀랐어요. 소리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추 장관은 끄덕 안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여야 간의
뭐랄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게 좀 달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쪽 특히 뭐 정청래 의원 분석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면 공수처법 지지부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 이게 지지층의 실망감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레임덕이 전조현상 아니냐 아니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분석해 주셨으니까 두 분이 짧게 레임덕이다 아니다. 지지층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금방 회복될 것이다. 아니다.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레임덕은 아니에요. 그게 자꾸 잘못 이해를 하는 게 언론 기사에서는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주목받을 수 있는데 레임덕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50%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평가가 50% 미만으로 내려가고 진보층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지표를 두 개를 확인하세요.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그러면 이건 레임덕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아직 견고하게 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조치가 안 된다면은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더 단호한 대통령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이 레임덕이다라는 이야기가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추윤 갈등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절차를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다시 여론이 반등하든 아니면 여론이 정체되어 있든 또는 지지율이 내려가든 이런 이제 평가가 내려지겠죠. 이것도 좀 관심이잖아요.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뭐 일종의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예요. 다른 후보들은 야권 후보로 얘기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홍준표 의원 1%, 유승민 전 의원 1% 이렇게 나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20%, 네. 이낙연 대표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 직전에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위로 나왔잖아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근데 여론조사관에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지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와요. 갤럽 조사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짜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지지도가. 그런데 다른 데는 너무 후하게 나온 거 아닐까? 도대체 어떤 여론이 진짜 네. 국민들의 여론이냐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조사 기관을 계속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조사라는 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를 할 때도 결과가 달라가지고 이번엔 과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했는데 이 조사 방법과 그리고 이제 보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은 면접원이 직접 물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은 정당을 지지하는 특성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고 한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면접원이 물어볼 때는 아주 자기가 뚜렷하게 강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게다가 이제 갤럽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주관식입니다. 보기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네. 응답을 하는데 응답을 못하게 되면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래도 누굴 좀 가장 지지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낙연, 이재명의 의원이 이제 뚜렷한 지지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갤럽 방식에서는 지금 이번 조사에서도 13% 나왔는데 직전 조사보다는 지난번 차기 대선 후보 조사보다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조사는 어떤 조사냐면 ARS 조사입니다. 네. 자동응답의 경우에는 끊길 게 없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1이라도 더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버튼을 뿅 하고 누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기도 다 주고. 그렇죠. 보기도 네. 주어지게 되고 또 네. 보기를 유력 여야 후보로만 한 6명 정도 좁혔던 것이 우리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소환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길 리서치 조사인 경우에 보기를 더 좁혀놓으면 국민의힘 보수 승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네. 더 결집되는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이번에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뭐냐. 네. 지금 이제는 서서히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이 일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정당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도 내려갑니다. 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표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거의 연동돼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또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현상과 함께 호남의 여론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어떠한 종류의 이제 실망감의 표출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여론이 이제 중요하고 또 이낙연 지사에 대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과거의 직함들이 자꾸 지금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 외에 왜 그러면 지지가 떨어지고 있느냐, 기대했던 이낙연 리더십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추미애 윤석열 충돌 구도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뭐 대통령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는 거지만 그게 누구든 이 정부 여당의 누구든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정세균 총리든 이낙연 대표든 그런 역할을 뭔가 중립적으로 뭐 중재를 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걸 기대하는 심리들이 있는 건데 사실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리더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 이낙연 대표가 뭔가 이제 자신 있게 뭔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대표적인 게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한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꺼냈지만 사실은 다음 날 바로 주워 담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리더십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요 앞에 그 정청래 의원의 진단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낙연 대표가 여러모로 이제 대권주자로서의 나름대로 조급증도 있고 또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공수처법도 밀어붙이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해결책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법이 지지부진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미온적 대처를 해갖고 잘 안 됐기 때문에 지층이 실망한 건 맞는데 그 해법이 반드시 공수처를 마구 밀어붙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겨먹어야겠다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의 승리도 이 지지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순서와 그다음에 이 전략을 잘 배치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즉자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같은 리더십이 바로 그런 제대로 된 전략 그리고 지지 않는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기대가 아마 다시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윤석열 사태 프레임으로 다 뒤덮여버리는 블랙홀이 됐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윤석열 사태 문제 이게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검찰개혁의 본질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냥 의미심장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이제 얘기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추운 갈등.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일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고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을 법무부 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명하면서 직무대행 대리를 맞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법무부는 뭔가 공정성을 강조한 듯한 메시지를 나와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그냥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용구 차관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직무대행 맞지 않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청와대랑 일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 있게 이번 징계의 구성 그리고 징계회의 일 처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또 발표하고 나서야 징계위원 회의를 10일로 연기하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조금 길지만 말씀드렸냐면은 뭔가 추미애 장관이 움직이는 것과 청와대가 움직이는 게 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분명한 이제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계의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거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인정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때 그 법적 대응을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하게 만들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빌미를 잡히지 않을 만큼의 이런 상황 정리를 사실은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맥락이 있겠죠. 반면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이 주도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형태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밀어붙이다가 뭐가 잘 안 된 것을 청와대가 해결하는 그림이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캐리어랄지 앞으로의 정치 일정 이런 데서 상당한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잘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잘 되겠는가 그건 의문이고 이미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실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다 모든 걸 떠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 집단에게 빌미를 준 거죠. 그리고 그게 대통령의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은 제 생각에는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청와대가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관련된 여론조사 보면은 이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여론의 인식이 뭐냐면 이 검찰개혁의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도층에서 인식하기에는 윤석열 때리기처럼 비치는 것이고 야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쪽으로 자기 대선 후보 지지가 모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 충실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적인데 왜 이렇게 거칠고 저돌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 장관의 스타일에 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추윤 갈등에서 추미애 장관이 보다 이 본인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이 검찰 권력과 이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쁜 표현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해서 이 이제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가 될 텐데 지금의 구도는 뭐냐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달성을 했고 또 평가가 있고 진전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계속해서 윤 총장 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법무부가 또 추미애 장관이 노리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그리고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그 아까 모양이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네. 안 맞는 손발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 문제에 뛰어든 거잖아요.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강조하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추미애 장관이 모든 키를 쥐고 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청와대가 한번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법무부가 좀 더 뭐랄까 윤 총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공정하게 징계회의를 열겠다고 해서 10일로 징계위원회 회의를 연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다시 또 뭔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가 또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소원과 징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들리고 몇 시간 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되면은 양쪽 이렇게 충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서 이 직무정지를 이제 집행정지 시킨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에 바로 뭘 했냐면 완전 월성이록이 조기 폐쇄에 대한 이 수사를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바로 이제 치고요. 그것이 적절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징계가 진행될 것이고 검찰총장의 직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중요한 수사를 자기 손에 있는 수사를 바로 강행시켜버린 것이 사실은 좀 의문이고 그 외에도 오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물러서고 싶어도 사실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들을 윤석열 총장도 계속 만들어가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면 법적 대응을 다 이기고
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하고 이렇게 척을 져놓고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뭐 잘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됐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끝은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결단을 하든지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줘야 이 정권과 추미애 장관도 일정 부분 후퇴할 수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용찬 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더. 공감은 하는데 여기죠. 네. 이 추윤 갈등 그리고 검찰 개혁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평가는 뒤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죠. 이제 대중들이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여하튼 대응을 법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하고 있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본인이 답변을 했고 그 이외에 다른 자리에서 따로 어떤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건 없는 건데 추 장관도 좀 더 정교하게 법적으로 이런 대응 자체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이 체계적인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런 정당성과 또 중립성이죠.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오히려 추 장관에 대한 평가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원칙이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빨리 좀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챙긴 게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원전 수사 그거 챙겼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전에 윤 총장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영장을 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건데 오늘 실질심사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윤 총장한테 어떤 뭐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윤 총장에 대한 이 평가가 뒤따르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추 장관의 이 직무 정지하고 월성원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판단이 잘 됐든 잘못됐든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윤 총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복귀하자마자 그것을 서둘러서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추 장관 쪽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만큼이나 이 사태를 보다 더 국정에 부담이 없도록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고 싶었던 바가 근거가 약간 허물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주장하고 싶었던 권력에 바는 대한 수사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 정권이 나를 찍어내려고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징계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기각되면 그 수사를 오히려 부실하게 검찰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느냐 기각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세 사람이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 사람 중에 뭐 한 사람은 뭐 나오고 두 사람은 기각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또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여론은 아마 그런 효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밤에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통의 영장 심사는 그 심사가 있던 날 다음 날 한 새벽 전에는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이 뭐 이른바 살아있는 수사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게 탄력을 받아서 청와대 참모들까지 겨냥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 또 그게 또 수사에 힘이 좀 빠질지 이것도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